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얼마나 들까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6, 7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4만 원, 대형마트는 31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8%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 실물 경제 동향을 살펴봤더니 생산과 투자, 소비와 물가, 무역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 하반기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요. 당장 추석 밥상 물가부터 구조적인 물가 정책까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숫자를 통해 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점수는 이란 주제로 탈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탈탈탈이 재밌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탈탈하고 정말 달리 들리네요. 그렇군요. 네. 잠시나마 기쁨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100점 만점에 100일을 맞았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거든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황 전 의원님 먼저.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일 맞았어.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드리는 예. 건 또 너무 좀 냉정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50점 이상은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0점 정도.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50점 정도요. 상당히 박하게 점수를 주셨는데 이유는 계속해서 그래도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그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건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황 전 의원님께서는 50점. 교수님은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네, 뭐 하여간 일단 100일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예. 허니문이 뭔지 아시죠?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언론에서 한 석 달 정도는 본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과도한 비판을 삼가한다든가 그런 건데 10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었나요? 이재호 의원이었나요?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네. 뭐 점수 줄 필요 뭐 있느냐. 여론조사 결과 숫자가 보여주지 않느냐, 지지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렇잖아요. 예. 네. 24점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대로요. 제가 제가 그 점수를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예. 그게 여러 가지를 말한다 그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학교에서 낙제 점수라는 게 59점 이하면 낙제인데 예. 20 몇 점이나 30 몇 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예. 오래 있었지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좋지 않죠. 예. 평가는. 네네.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어쨌든 지간에 100일이 지났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100일 지났고 남은 기간이 1700일 이상 남았다. 분발하면 된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100일이라는 100일이 주는 의미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면 틀림이 없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대단히 우려스럽고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100일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국정 과제들 또 국민이 박수 칠 만한 좋은 정책들이 좀 빵빵 터지면서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대통령만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대통령을 보면은 뭔가 좀 국민을 위해서 좀 신나는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때가 바로
정권 초기이고 100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실을 더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러 참모진들 또 정부 책임자들이 과연 우리가 뽑아준 그런 효과들을 뽑아준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들을 상당히 하고 계세요. 다만 그래도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만회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 말기였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한다면 대단히 참패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 그 시간을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될 질문인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요즘 수자석에 가면 친구들이 별로 과거에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던 친구들이 별로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쏙 들어갔어요? 네, 말 안 합니다. 물론 뭐 저는 미리 제가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나빠졌는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굉장히 낮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낮다. 지지율이 낮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지지율 낮은 것 중에서도 굉장히 못한다,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은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인데요. 매우 못한다는 게 높다는 것 거의 60%에 가까운데 네.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신호고요. 네. 세 번째 제일 힘든 문제는 뭐냐? 원인이 명확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다양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보다 더 낮은 적도 있었어요. 저 초창기에요. 그 뭐냐면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원인이 사라지고 또 좀 노력을 하니까 뭐 금방 50%대 회복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황 의원의 인식에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숫자를 통해 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이번 숫자는 들여다볼 숫자는 4입니다. 장관 후보자 4명이 낙마를 했어요. 이걸 두고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 검증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닥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 정권마다 정권 초기에 임명한 그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가 상당히 있었어요. 네. 저는 몇 명이 낙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낙마할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들이 과연 어땠는가를 좀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입김에 의해서 충분히 역량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이 좀 있는데 그런 염려들을 좀 지워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4명 정도가 뭐 낙마했다라는 것에 대한 숫자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임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여지가 좀 있는가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교훈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고요. 교수. 예. 뭐 황 의원 같은 분 좀 모셔다가 장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제일 큰 그 아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인사 문제였다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금 변질됐어요. 그래서 좀 원래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여러 번 낙마를 했고요. 근데
낙마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냐? 뭐 이번에는 이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 변화의 측면도 있었지만 예컨대 뭐 검찰, 측근 인사, 그 다음에 뭐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다든가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수시로 터지고 있다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해왔던 인사와 관련된 여러 관행들이 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제도가 불비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서 낙마한 경우들 앞에 있었던 거죠. 이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같은 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사를 좀 보다 보면은 그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 되기까지 함께한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역량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검증을 상당히 또 스스로들 하고 그래서 누가 적임자일지에 대한 그 인재풀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속에서 청와대의 수석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차관에 임명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맹점이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맹점이 오히려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채워넣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좀 신선한 얼굴들을 네.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권 초기에 하지 못했다는 거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몇 번의 이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예.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숫자 4를 통해서 들여다봤고요. 다음 숫자를 통해 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이번에 들여다볼 숫자는 24입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고 8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해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였다고 합니다. 휴가 이후에 최근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 굉장히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사실은 바닥을 친 거죠. 네. 정권 100일 즈음에 24%의 지지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숫자예요. 네. 예, 그래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저도 앞서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을 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많은 부분이 요인이 이 24%의 바닥 지지율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올라가기가 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확연히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확연히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정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저도 그래도 같은 진영에 있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끝날 때쯤 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주변에 또 전달할 국민적 의견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어쨌든지 간에 수치적으로 24%라는 게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또 답변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 의견에 좀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좋게 해석해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예. 뭐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이제 그렇게 해석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지금
거의 그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형태로 지지율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실 말씀인지 예. 이제 그런 우려가 우선 드는 것이죠.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 도대체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나름은 말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이 대통령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지율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가서 낮아지면 탈당 요구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벌써 그런 요구를 하고도 남을 만한 지지율로 떨어진 거. 이런 문제가 우선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개혁 정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위험을 안고서라도 아주 그 새로운 정책들을 내고 뭐 시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예. 또 국민들도 무슨 말을 해도 잘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통틀어서 말하자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이미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 윤 대통령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황 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숫자가 36이었거든요. 들여다볼 숫자가. 네.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총 36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네.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보겠다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답변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소통,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도어 스태핑이라는 아주 신선한 소통 방식을 취한 거는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도 박수를 쳤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신선한 방법을 택했으면 거기에 신선한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고 저런 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의지구나라는 것을 읽힐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정치의 현장에 있을 때 뭐 대변인도 해보고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는 크게 서술형이고 길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이 많이 붙다 보면 거기서 쓸데없는 해석을 낳고 또 쓸데없는 발언들이 좀 담기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문답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불과 뭐 5분 이내의 시간들인데 그럼 5분 이내의 시간 동안에 그 중요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정돈되고 그리고 좀 신선한 메시지들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이 훅 하고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위 말하는 아주 인간적인 내면이랄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내심이 들키는 그런 발언들은 사실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당 부분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선 던지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로서 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슴과 또 여러 귀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고 또 어떤 국민적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것이 다 포함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저진들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숫자를 통해 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이번 숫자는 54입니다. 취임 100일 맞아서 54분 동안 기자회견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보면은 지역 관련된 구상이 쏙 빠져 있어요. 강원도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섭섭한 일인데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얘기도 있었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설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좀 덜어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역 관련된 얘기들은 정책들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섭섭한데 교수님 안 섭섭하세요? 아니, 오늘은 황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넘겨주시 발언권을 사실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자리입니다. 네. 그래도 자, 그 도어 스태핑도 그렇고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예컨대 자, 한번 제가 그 비유를 한번 해보죠. 그 검사가
검사로 오래 사신 분인데 검사가 출세하는 게 어떤 거죠? 결국은 진급해야 서울의 되겠죠, 뭐. 중앙수사본부 오던가 중앙지검으로 오던가 아니면 뭐 대검으로 오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뭡니까 중앙지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방이 어떻다 이런 거를 흉내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를 체감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아직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와서 기자들하고 격의 없이 할 수 있으려면은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영국의 수상이나 미국의 대통령들 다 오랜 기간 동안 연설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훈련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엔 이제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 빨리 그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해서 좀 예.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으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황 전 의원님 옆구리 이렇게 꼬집는 느낌의 발언이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100일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처음에 지금까지 그 100일 동안 했던 국정 수행 중에서 네. 굉장히 홍보성 발언이 굉장히 이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저렇게 홍보성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100일 동안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든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라든지 이런 기조가 사실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인수위의 6대 국정과제는 분명히 지방시대와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홍보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 홍보성 과제 중에서 과연 지역 살리기, 지방 살리기를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들어갔어야 당연한 거예요. 네.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지방 출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메시지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지방 살리기와 관련된 또 지역 소멸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역 살리고 지방을 살리려면 대단히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국정 초기에서부터 단추를 깨고 시작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여권의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의 좀 분발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만에 아주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주셔서 대단히 염려스러워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조항만 23개 있고 그 안에 내용들 자체는 지금 뭐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은 교수님 어떤 내용들을 차곡차곡 좀 채워야 될까요? 강원도 입장에서.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기존의 특별자치, 제주나 세종과 뭐가 다른지. 첫 번째는 기존의 제도들은, 기존의 두 사례는 다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라든가 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를 했던 겁니다. 예. 강원도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중앙정부처로부터 권한을 뺏어오는 일입니다. 과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한을 뺏어온다는 게 쉽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예. 제주도와 세종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시군이 무언가 도와 협력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보기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민들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관심 많지 않거든요.
이게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그랬듯이 20년 동안 강원도를 이끌어갈 핵심 주제다라는 예. 걸 빨리 인식하셔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예산 확보예요. 예산이요? 우리가 예. 이 특별자치도를 주장하면서 가장 바랬던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강원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아마도 기존보다는 한 3조 내지 4조 정도의 예산은 더 올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따내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역시 이 얘기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국민들의 기회 관심. 좀 해서 좀 더 얘기를 하죠. 사실 해야 될 얘기가 예. 많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에는 뭐 계속 다룰 내용들이고 계속 내용을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추후에 논의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시사인 이슈에서 숫자를 통해 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점수는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고요. 끝으로 짤막하게 이슈워드 선정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어요? 글쎄 저는 뭐 주변에서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을 골라봤어요. 어떤 건데? 일각이 여삼추. 일각이 그래서 여삼추. 야, 한 3년 지난 것 같아. 100일, 같은데 100일밖에 안 지났니? 그런 얘기 요새 많이 듣습니다. 네. 아주 임팩트 있게 전해주셨고요. 황 전 의원님. 일각이 여삼추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자. 아, 정신 차리자. 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이 여삼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 지났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일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 어떤 이런 문제점들 또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 잘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8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